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음, 정세분별 시리즈이긴 한데 어, 종말론 연구하시는 많은 이제 마라나타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실 듯하면서도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좀 알고 있지 못하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바로 핵전쟁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 마라나타 업계의 전문용어로 바로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해요. 곡이랑 마곡이 싸웠다는 게 아니라 마곡이란 나라의 왕이 곡이고 그 곡 왕의 마곡 군대가 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전쟁, 바로 에스겔 38장에 예언된 전쟁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전쟁은 단순히 이제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만 쳐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과도 좀 상통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 전쟁은 단순히 이래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런 국지전이 아니라 3차 세계대전 혹은 핵전쟁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어마어마한 국제급 대전쟁입니다. 아마 이 곡과 마곡은 현재 이제 러시아, 바로 그때쯤 되면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 후에는 이슬람과 제휴를 한 부활 소련이라고 보는 것이 이 종말론 업계의 정설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의 러시아를 비롯해서 그 에스겔에서 예언된 대로 그 곡과 마곡의 판도에 들어있는 국가들의 군사력 총합을 과연 그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은근히 사람들이 굉장히 세다고만 알고 있지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알고 계시지 못한데, 바로 현재 이런 군사연구소에서 종합한 통계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근데 오늘 제목이 유럽 합중국 대곡과 마곡인데, 유럽 합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열뿔입니다. 바로 구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나오는 예, 새로운 부활 로마 제국이죠. 자, 이렇게 보면 좀 웃겨요. 곡과 마곡은 부활 소련, 그리고 유럽 합중국은 부활 로마입니다. 제가 이 유럽 합중국을 왜 또 집어넣었냐면은 곡과 마곡은 곧바로 이스라엘로 다이렉트로 쳐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중간에 위치해 있는 유럽 합중국부터 먼저 한번 쳐서 밟아놓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이제 사전 이제 예방 전쟁 없이 그저 직통으로 예루살렘을 쳐들어갔다가는 배후를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대대로 고대에서부터 이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들을 보면은 어, 진짜 목적지로 쳐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후를 튼튼하게 해놓는 것은 거의 상식이죠. 바로 그런 일환으로 곡과 마곡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럽 연합부터 한번 밟아놓고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유럽 합중국은 어디까지냐? 적그리스도의 베이스니만큼 과연 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쥐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군사 무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것을 좀 가늠해보는 차원도 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유럽 합중국 대곡과 마곡 대충 살펴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목이 막 쉬네요. 먼저 다른 얘기부터 잠깐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귀족 자제로 이 금수저 인생을 누리려나 싶더니 느닷없이 쳐들어온 이 외국 침략군에 끌려가서 이역 만리 타향해서 강제 유학을 하고 자기 조국이 아닌 자기 조국을 멸망시킨 나라에서 벼슬 살려 하며 지내다가 그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서 또다시 채용되어 백발이 되도록 뼈가 뽑히다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업무량을 보면 가히 노인학대입니다. 사자굴에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강변을 논일다 천사를 만나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인물이 있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주일학교 정상적으로 다닌 성도라면 모를 턱이 없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잠깐 또 삼천포로 한번 더 빠질게요. 바빌론 역사 얘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그리고 벨사살 왕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까지는 그냥 한 큐에 이어지는 승계가 아니에요.
열왕기하 마지막 절에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자 다음 왕의 이름을 에윌무로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왕에 대해서 유다왕 여호야긴이 징역 37년 만에 출소해서 전직 왕 대접받으며 늙음하게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후임인 에윌무로닥과 벨사살은 엄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죽고 아들인 이 에윌무로닥이 승계했다가 몇 년 후에 에윌무로닥의 매형이자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네리글레살이 왕위를 찬탈하여 즉위하고 이 인물은 오래지 않아 전쟁 패배의 책임을 지고 퇴위하고 그의 아들인 라바시 마르둑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 라바시 마르둑이 좀 비실비실한 인간이었어. 또 다른 왕족인 나보니두스가 왕위를 또 찬탈해서 즉위해요.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가 좀 웃긴 게 있어요. 이게 이 양반이 통치에는 별 관심 없고 국제 무역과 상업에 투자하고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사업 관리를 하는데 더 현안이 된 특이한 인간입니다. 나보니두스 왕은 거의 궁정에 있지도 않고 자기 아들인 벨사살을 대리왕, 왕권한대행으로 세워둔 거죠.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미드 왕자의 게임 시즌 7에서 북부의 왕인 존 스노우가 데너리스 타가리엔을 만나러 간다고 뛰쳐나간 사이에 윈터펠 통치를 산사 스타크한테 맡겨놓는 것과 같습니다. 왕자의 게임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시즌 7의 거의 모든 회차에서 이제 존 스노우는 밖으로 나돌고 윈터펠을 산사 스타크가 통치해요. 그래서 윈터펠 영주는 존 스노우가 아니라 산사 스타크입니다라고 왕게임 제작진이 밝혔습니다. 아무튼 그 벨사살이 궁전에서 술판을 벌이다가 손가락 글씨를 보게 돼요.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대에게 끔살을 당하죠. 이렇게 보면 벨사살이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은 것도 좀 납득이 돼요. 왜냐? 왕의 바로 다음이라면 넘버 2인 둘째 치리자를 줘야지. 왜 하필 셋째 치리자일까? 넘버 3일까? 그것은 바로 벨사살 왕 본인이 자기 아버지인 나보니두스 다음인 넘버 2였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넘버 3밖에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권이 몇 번씩 훅훅 바뀌는 사이 다니엘은 나보니두스 즉위 후에 실각하여 일종의 가택연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벨사살 왕이 손가락 글씨를 보고 허둥거리자 벨사살 왕의 어머니인 태후가 옛적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을 떠올리고 그를 다시 불러들일 걸 권하지요. 이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읽는 분들은 다니엘이 이미 총리인데 왜 또다시 셋째 치리자로 삼다 그러지? 하고 궁금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팩트는 뭐다? 숙청된 다니엘이 다시 하루아침에 복직된 상황입니다. 노인 학대 시즌2의 서막이에요.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 부분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태후가 이제 벨사살에게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때 활약했던 다니엘을 불러 물어볼 것을 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언급했듯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예요. 그런데 왜 태후는 그리고 다니엘도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 했을까? 이게 약간의 수수께끼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할아버지든 그 윗대 조상이든 친척 어르신든 전부 한 큐에 퉁쳐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풍습이 있긴 했습니다. 또한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도 원래 왕족이에요. 느부갓네살과 혈연이 있는 친척 관계일 겁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벨사살의 선대왕인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후임 왕인 벨사살을 아들이라고 칭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제일 편리한 해석이긴 한데 요 내막이 좀 더 있어요. 과연 느부갓네살 때의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는 이 태후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왕비라고도 적고 있는데 에스더에 의해서 보듯이 왕의 허락도 없이 왕비가 떡하니 혼자 나와 왕을 만나 얘기하는 거 어려웠어요. 왕의 어머니인 태후는 그런 룰에 저촉받지 않고 언제든지 아들인 왕을 만나 얘기할 수 있었죠. 이 태후가 이제 느부갓네살의 왕의 딸이다. 벨사살 왕의 고모 할머니다라는 설이 있지만 고모 할머니라면 태후가 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면 벨사살 왕은 아들이 아니라 손자여야 됩니다. 당연히 이 태후는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입니다. 당연히 당대 다니엘의 활약을 왕의 곁에서 함께 지켜봤던 산 증인이었죠.
진실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 과부 신세로 지내던 왕비는 아들인 에윌 무로닥이 왕위를 찬탈당한 걸 지켜봤어요. 왕위를 찬탈한 사위 네리글레살과 그 아들 라바시 마르둑으로부터 다시 왕위를 빼앗은 왕족 나보니두스와 재혼한 겁니다. 쉽게 말해 선왕 느부갓네살의 왕비가 후임 왕인 나보니두스와 다시 결혼한 거예요. 벨사살의 연령으로 봤을 때 아버지 대신 왕 노릇을 하고 와이프가 있고 술판을 벌일 나이니까 벨사살을 낳아 키우고 있던 상태에서 그를 데리고 시집간 겁니다. 나보니두스 입장에서도 정통성 측면에서 선왕의 왕비와 결혼하는 거 매우 괜찮은 장사였어요. 그러니 벨사살 왕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지만 실은 나보니두스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겁니다. 이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기에 벨사살 왕에게 아이고 당신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돼가지고 라고 일침을 놓죠. 아닌 게 아니라 벨사살은 정말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그 풀 뜯어먹고 들판에서 뒹굴었던 그 시절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작단을 떨었으니 참으로 매네 대결 우바르시니에요. 나보니두스와 벨사살 부자의 관계는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조비와 조의 부자와 비슷합니다. 조조의 아들 조비는 원소가 죽은 후에 원소 일족을 토벌하다가 원소의 아들 원희의 부인인 진씨에게 푹 빠져 결혼합니다. 이 진씨를 뭐 한자 표기상 뭐 견씨라고 또 합니다. 뭐 우리나라 그 후백제의 창업주인 견훤을 또 진훤이라고 읽기도 한다잖아요. 뭐 진삼국 무쌍 게임에서는 이 견씨설을 받아들여서 이 진씨를 견희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뭐 뭐라 그래요. 어쨌든 이 진씨가 조비와 결혼할 때 이미 원희의 아들을 임신한 상태였고 그 아들이 바로 조예입니다. 아버지 조비는 일단 뭐 예쁜 여자 차지하고 보자 싶어서 결혼부터 했지만 뻔히 자기 아들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래서 조예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거는 실제 연희 삼국지가 아니라 정사 삼국지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 할아버지 조조는 조예가 자신의 친손자가 아닌 걸 알지만 조예를 진짜 자기 손자처럼 엄청나게 아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싫어하는데 할아버지는 그 손자를 아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 원래 조조는요 원소와 친형제나 다름없는 중마고우 절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원소의 아들들도 사실은 조조하고는 막 삼촌 조카에 사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소와 원소 일족들에 대한 속죄하는 마음 플러스 예정을 생각해서 그 원소의 손자인 조예를 자기 손자처럼 아꼈던 겁니다. 아마 나보니두스가 의붓아들과 마누라를 궁정에 앉혀놓고 밖으로만 놔둔 것도 뻔히 자기 자식이 아닌 벨사살을 눈앞에 보고 살기가 영 상그러워서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웃긴 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진짜 조조의 핏줄은 조비까지였고 조비 이후에 조예부터는 바로 원소의 후손들이 위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아따씨 오늘 탐정노트 제목이 뭔데 이러고 쓸데없이 이 남의 집안 가정사까지 파헤치고 있는 뭘 아는 많이 아는 것도 탈이에요. 자 이제부터 진짜 이제부터 진짜 본론입니다.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7장부터 본격적인 선지자의 면모를 보입니다. 중간에 사자굴 스토리 빼놓고는 후반부는 거의 구약의 계시록을 방불케 하는 예언과 환상을 소개합니다. 아시겠지만 휴거 이후에 그 환란 스토리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함께 펼쳐놓고 교차 검토하면서 그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시대별 제국들의 모습들을 짐승 모습으로 표현하여 나열한 것인데 어디 보자. 첫 번째 짐승은 바빌론 제국, 두 번째 짐승은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하죠. 세 번째 짐승은 헬라,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입니다. 참고로 세 번째 짐승인 헬라 제국은 엄밀히 따지면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즉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왕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일컬어서 마케도니아 제국이라고 하진 않아요. 저는 이 헬라라는 명칭이 알렉산드로스가 다스리던 마케도니아 수도 펠라에서 따온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헬라 자체가 그리스의 다른 표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프랑스를 불란서, 이탈리아를 이태리, 그리스를 히랍이라고 이제 한자로 음역을 해요. 근데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어느 정도 이 발음의 유사성이 납득이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하고 히랍은 뭐지? 라고 하지만 히랍이 바로 헬라의 음역입니다. 이거 간단 상식이에요. 아마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의 왕이지만 그리스를 기반으로 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스스로도 그리스의 군주임을 내세웠기에 헬라 제국이라고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에 퍼뜨린 그리스풍의 유행을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바로 헬라의 문화란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오히려 우리가 흔히 쓰는 그리스보다 헬라가 맞는 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로마 제국에서 단일 세계정부의 기초가 되는 열불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유럽 합중국을 의미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흔히 네 번째 짐승을 로마 제국이 아닌 오스만 투르크 제국 내지 이슬람 제국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에 각 제국들이 국가로서 현존하던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실효 지배하던 제국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기에 이슬람 제국이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아니에요. 예? 바빌론 제국은 당연히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공정하게 대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예루살렘에 총독을 보내 송령으로 다스렸어요. 다른 거 볼 것 없이 느헤미야만 해도 페르시아 제국의 예루살렘 총독입니다. 헬라 제국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유대교 회당에 가서 정중히 예를 올렸다는 일화가 있지만 어쨌든 그의 제국의 일부로 복속된 거예요. 독립국 아닙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에도 오히려 알렉산드로스는 점잖았는데 그 후임들이 문제였죠. 그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의 예표, 대환란의 예표로 일컬어질 만큼 무자비한 폭정을 휘둘렀습니다. 다른 짐승이 새로 나타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넷째 짐승에게 열뿔이 추가되는 겁니다. 다섯째 짐승이 아니라 넷째 짐승에게 열뿔이 난 거예요. 당연히 그 넷째 짐승 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출현하는 새로운 제국인 것입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슬람 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저번 탐정 노트에서 언급했듯이 당장 눈앞에 너무 이슬람이 창궐하니 혹시 이슬람 제국이 다시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인한 추측인데 좀 더 긴 안목으로 보는 시각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좀 더 논리를 비약해서 심지어 곡과 마곡을 러시아가 아닌 터키로 보는 견해까지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이 무조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종말론 연구와 분석은 요즘 현대적 분석보다 쌍팔년도 이전의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오늘 제목이 유럽 합중국 대국가마국인데 유럽 합중국이 이제서 겨우 등장합니다. 이 유럽 합중국은 적그리스도가 첫 집권하는 구역이자 이를 베이스로 하여 핵전쟁 이후 단일 세계정부를 수립할 것입니다. 물론 진흙이 철과 섞이지 않듯이 온전히 전 세계가 단일 세계정부 아래 복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전 세계를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열왕이라 일컫는 각 구역별 대표들을 모아서 세계정부 대표회의 같은 걸 만들고 그것의 의장 내지 총통으로 적그리스도가 앉을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 대표들만 관리하고 자기 직할령인 유럽 합중국을 직접 통치하며 나머지 지역들은 대표들을 통한 간접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희라 한다면 그를 따를 리틀 히들도 있겠죠. 큰 회장님 밑에 명동파 두목, 종로파 두목, 강남파 두목이 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명목상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런 이제 블록의 국제 블록의 대표성을 띠는 의장으로 앉아 있는 게 전 3년 반. 이런 연합체 의장이 아니라 정말 이 각 그러니까 10대 구역을 실효 지배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고 폐악질을 부리고 그런 총통이 되는 게 후 3년 반인데 아니 가오다시가 있지 앉아서 땅 뺏기겠냐고 나머지 구역들이 특히 그 10대 구역 중에 동양연합은 아예 작정하고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반기를 들고 아마겟돈 전쟁까지 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정부 10대 구역이 명목상 적그리스도의 밑에 있다 해서 적그리스도가 그 땅을 실효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적그리스도의 유럽 합중국은 출범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시련에 부닥치게 되는데 바로 곡과 마곡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참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럽 합중국이 출범한 채로 적그리스도 곡과 마곡과 싸우는가, 아니면 기존 유럽 연합 체제로 곡과 마곡과 싸우다가 이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럽 합중국으로 개편되느냐, 이거는 솔직히 제가 확신할 수가 없겠네요. 일단 뭐 오늘 제목이 유럽 합중국이긴 한데, 지금의 유럽 연합 체제가 이런 곡과 마곡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올라 들어선 뒤에 다시 유럽 합중국 체제로 재개편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곡과 마곡 전쟁은 사실 이미 적그리스도의 승리로 예정된 통과 의례입니다. 그리스 신화 초입부에서 이제 제우스와 형제들이 아버지인 크로노스 및 티탄 신족과 벌이는 전쟁인 티타노마키아가 대등한 맞짱이 아닌 제우스의 시대를 알리는 서막에 불과한 것처럼요. 비록 제가 적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승리가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유럽 합중국은 목숨만 간신히 건졌다 싶을 만큼의 혹독한 타격을 받으며 무너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피로스의 승리입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곡과 마곡이 이제 괴멸을 당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승리처럼 보이겠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유럽 합중국도 혹독한 타격을 받으며 무너진다고요. 곡과 마곡이 괴멸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유럽 합중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유럽 합중국을 먼저 짓밟아 무너뜨려 버린 후에 더 이상 그들을 방해할 세력이 없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향해 침공을 개시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직접 개입으로 개발사에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거는 곡과 마곡과 더불어 유럽 합중국도 똑같이 무너져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 합중국과 곡과 마곡의 군사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유럽 합중국 군사력의 현 수준을 확인하고 곡과 마곡과의 전쟁 후 얼마나 남게 될지 예상해 본다면 이후 단일 세계정부 수립 후에 적그리스도의 철권 통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과 만국 공법이 대포 한문보다 못하다는 말과 교황은 몇 개 사단이나 가지고 있냐 하는 말이 참으로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지배 권력의 기초는 무력이며 무력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군사력이 결국 그가 다스릴 권력의 수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 전체가 가담해 있진 않지만 최대 수치의 군사력을 뽑아내기 위해 유럽 합중국은 유럽 전체가 가담하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국가들은 보유 장비들은 제외하고 병력수만 포함시켰는데 이유인즉슨 약소 국가들이라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국가들은 어디냐?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몰타, 아이슬란드, 스위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등등. 오스트리아 안습이에요. 합스부르크 황제들이 아주 구천에서 통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합중국과 곡과 마곡 연합군의 주전장은 지상전과 공중전이에요. 해군력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전력 비교에서 제외시키고 육군과 공군만 비교했습니다. 자, 보시겠어요? 한번 유럽 합중국 1번 그룹입니다. 유럽에 나라들이 많으니까 제가 표 하나에다가 다 넣을 수가 없었어요. 의외로 참 독일 군사력이 후줄근하죠. 이탈리아가 생각보다 셉니다. 이것도 사실 독일은 뭐 수치상의 그거고, 실제 독일 육군, 맞다. 이거 육군 합친 거네. 실제 독일 육군 병력은 6만 명 상당밖에 안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육군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육군의 제7기동군단 하나만도 못하다는 게 안습이죠.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세요. 대통령이 문제지. 프랑스 역시 전통적인 유럽의 강호답게 셉니다. 자, 2번 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가 또 은근히 세죠. 스페인도 있고. 아, 오스트리아 안습입니다. 영국 역시 이제 유럽의 전통적인 강호답게. 아유, 자, 여기는 좀 안구에 습기 차는 나라들 많습니다. 예? 이거 뭐, 에휴. 이렇게 유럽 합중국 지상군과 공군을 총합산을 내보면 이렇습니다. 장갑차가 되게 많죠, 희한하게. 예. 이제 알보병이 아니라 이제 기계화 보병으로 구조가 개편되다 보니까 장갑차에다 보병들을 실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갑차 숫자가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 곡과 마곡 연합군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곡과 마곡이라 그랬지만 에세계 38장에 나오는 대로 하면 마곡 땅에 있는 두발과 메색의 왕곡, 쉽게 말해 러시아 땅에 있는 두불스크와 모스크바의 왕곡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는 몇몇 친구들의 손을 잡고 같이 유럽 및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터키입니다. 고멜은 약간 정체가 불분명해서 제외시켰고 동유럽 어디라는데 확실하게 이제 전모가 드러난 국가들만 포함시켰어요. 이들이 러시아와 연계하여 일명 소련연합군입니다. 과거 소련 해체 전에도 핵전쟁 위기가 있었을 때 서방 측과 소련 측의 전력을 비교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89년 당시의 기준으로 유럽연합군과 소련연합군의 전력비가 이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19년에 유럽연합군과 소련연합군이 30년 전인 89년에 그 유럽연합군과 소련연합군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군대가 더 세지는 게 아니에요. 쌍팔년대 전력이 훨씬 더 막강했습니다. 지금보다. 요때 만약에 핵전쟁이 났으면 적그리스도 보고 신세계 질서 간에 빛도 못 보고 절단 났습니다. 이 소련 군대에 한 방에 그냥 다 지근지근 밟히는 거예요. 유럽연합군은. 보시라고 이게 전투기 뭐 상대가 안 되노만. 자, 그리고 89년에 유럽연합군과 2017년 제가 이 통계가 2017년 기준이에요. 2017년에 유럽연합군을 보시면은 뭐 병력 줄어든 건 이야기했는데 전차와 전투기가 많이 줄었죠. 근데 헬리콥터가 많이 늘어나고 이게 이제 장갑차와 헬리콥터가 증가된 걸 봤을 때 전면 전쟁보다 국지전에 이제 더 치중한 그 병력 구조입니다. 이제 유럽이 거의 다 한 나라가 됐죠. 이제 유럽 국가들끼리 치고받을 일이 없습니다. 뭐 유엔 평화 유지군 이런 걸로 파병을 나갈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병력 증갑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제 소련 연합군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터키, 에티오피아, 이란, 리비아인데 여기도 안구에 습기 찬 나라들 있어요. 근데 제법 굵직굵직하죠. 예. 네. 역시 러시아가 쩝니다. 이렇게 총 합산을 해보면은 소련 연합군의 총전력은 이렇습니다. 와, 탱크가 그냥 탱크랑 포병이 자릿수부터 틀리죠. 네? 쌍팔년도 소련 연합군과 비교해 보면 눈물 납니다. 불곰 형님들이 정말 어렵게 사셨다는 게 체감으로 느껴져요. 병력도 확 줄어버리고 진짜 탱크, 장갑차, 전투기, 헬리콥터 뭐 늘어난 게 없어. 전부 다 그냥 아주 그냥 뭉텅뭉텅 줄었죠. 이게 참 군대도 돈이 있어야 굴린다는 게 진짜 정답입니다. 자, 이제 유럽연합군과 소련연합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병력은 한 30만 명 정도 더 소련 쪽이 많아요. 근데
장갑차는 이제 유럽이 더 많고, 탱크는 아이고 이거 상대가 안 되면 이게 뭐 포병은 뭐 잽이 안 되네. 예. 와. 그다음에 전투기도 이쪽이 더 많고, 그다음에 정찰 자산인 조기 경보기, 어이구 전자전기는 뭐 헬리콥터도 많. 그러니까 병력은 엇비슷하고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도 완전 밀리진 않는데 문제는 뭐다? 탱크, 포병 이런 지상 전력에서 그야말로 유럽 연합군이 쑥대머리가 될 판입니다. 사실은 이게 소련 연합군 할 거 없이 그냥 러시아 단독으로도 유럽 정도는 갈아마실 수 있어요. 터키 정도만 공동 전선을 펼쳐도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지. 그리고 유럽 핵전쟁에서 유럽 합중국의 패전은 기정사실입니다. 소련 연합군은 유럽을 박살낸 후에 이제 준비 운동으로 이제 유럽을 박살낸 후에 룰루랄라 하며 보드카 한 병 부여잡고 예루살렘으로 총불을 돌립니다. 적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활은 들고 있으되 화살은 없는 걸로 표현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화살 있다고는 안 했어요. 늘어지게 평화 평화 외치는 것도 본인이 손에 쥔 무력이 후달리니까 평화를 내세우면서 나와야 각국을 복속하기가 더 용이하죠. 적그리스도의 유럽 합중국 군사력은 소련 연합군과의 핵전쟁에서 아무리 못해도 70% 이상은 박살납니다. 소련 연합군은 에스게서에 따르면 6분의 1만 남기고 파괴된다고 하니까 84% 정도 손실이 있겠네요. 비록 대환란으로 들어가 적그리스도가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력을 복구시키겠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나라는 뭐 손만 빨고 앉아있냐? 아니요.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그가 다이렉트로 직접 침략하여 정복할 수 있는 범위는 다니엘서에 의하면 아프리카 북부 일대와 중동 지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동양연합이 적그리스도를 침공하여 일어난 전쟁이에요. 한마디로 적그리스도가 수비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한국 등을 중심으로 한 동양연합 그룹은 세계 정부의 직접적인 통치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멀리 볼 것도 없이 단순하게 유럽연합군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만 비교해봐요. 예? 아니 물론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 군이 굉장히 후달려 보이는데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국군 하나예요. 근데 저쪽은 유럽 연합군이라니까? 유럽 전체 군사력을 다 합친 게 우리 군 하나에 비해서 저 정도 우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군이 얼마나 세계급 강군인지 알 수 있는 거죠. 1대1로 맞짱을 뜨면 대한민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유럽 대륙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특히 포병 봐요, 포병. 탱크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국방부가 괜히 육방부, 포방부 아니에요? 예? 특히 자주포, 견인포, 포병 전력을 보면 유럽 30개국 포병을 다 합친 게 대한민국 포병 하나와 거의 엇비슷할 지경이에요. 에이. 기뻐도 눈물이 나네. 더군다나 유럽연합군은 유럽 전체에서 그 정도 전력이고 우리 군은 대한민국 한 나라에서 이 정도 전력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가 유럽과 붙어 있어서 전쟁을 한다면 각각의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많습니다. 총병력에서 밀린다 해도 실제 대부분의 전투에서는 우리 군이 수적으로 우세한 채로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작심하고 맞붙어 싸우면 러시아나 중국과 맞짱을 떠도 밀리지 않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영토 면적 대비 군사 전력비가 우리 군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그 광대한 영토에 84만 명입니다. 중국군은 그 방대한 영토에 230만 명. 우리 군은 이 쥐콩할 만한 영토에 64만 명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침공한다면 어떤 전투에서나 우리 군이 중국군이나 러시아군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적그리스도의 유럽연합군이 우리나라를 향해 침공을 한다 해도 육로로 오는 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있어 불가능해요. 해로로 온다 해도 먼저 미국이라는 덩치 큰 친구를 박살내놔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쟁 과정에서 또다시 한 차례 쑥대머리가 됩니다. 어디가? 유럽연합군이요.
물론 성도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짐승 보정, 물론 이게 그 성도가 유대인이긴 한데 그래도 적그리스도니까 미국까지 꺾고 우리나라를 향해 침략을 한다 해도 아무리 총병력이 많아도 외국을 침략할 수 있는 병력은 한계가 있어요. 침략군 정도는 충분히 격파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유럽연합군 전체의 3분의 1이 되는 게 우리 국군입니다. 그런데 침략군이 아무리 많아도 유럽연합군 총병력의 3분의 1이 넘을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권이 넘어갔다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고 위정자들을 독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환란기의 핵전쟁 와중에 필시 북한과의 전쟁을 하여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집권한 정부가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 대환란 와중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판이 나게 됩니다. 와우, 오늘은 본 게시탐정이 군사 매니아의 역량을 한번 발휘해봤어요. 책상머리에 앉아 천하의 병군을 논하고 있으니 이건 꼭 제가 일루미나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좌파 정권에 들어섰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휴거되는 그날 아침 그 문에서 예수님을 만나 뵐 때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녕을 위해 외치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기나긴 도표와 설명을 곁들여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대충 살펴보기가 이렇게 긴데, 그렇죠? 예? 오늘의 이 아픔과 시련과 고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외침과 행동이 설령 우리 모두가 휴거된 후에도 이 땅에 남게 될 환란 성도들과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동포, 형제, 가족, 친구들을 지켜낼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